저를 인사를 드렸으니까 끄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차 시 수업은 이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요.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주의 미술이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미술의 그 시작점은 지금 인상주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상주의의 화가들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해서 시점을 이 인상주의 시점으로 봐서 우리가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로 지금 거슬러 와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상징주의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상징주의의 등장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한 1880년대 그래서 1900년도 그 때까지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징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 초현실주의의 전초병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 1880년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 전체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이 미술 동향을 일컬어서 이야기도 하고요. 또 1885년에서 1895년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화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징주의는 이 미술보다는 이 문학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된 이 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당시에 이런 서구 사회에서 만연한 이런 물질주의와 과학, 그리고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세계, 또 상상력과 그런 감각의 세계로 눈을 돌리려는 것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화가들은 정말 기존에 있는 그런 화가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 차이점들을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이 무렵에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프랑스 등 온갖 예술가들은 이런 상징주의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징주의의 이런 등장들이 모든 세계 각국의 유럽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예술가들도 포함해서 그 상징주의 중심에 굉장히 그 많은 열정과 이런 것들을 시도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또 이 상징주의는 어떤 의도나 계획이 세워진 거나 집합한 것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즘,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물질주의와 실증주의 이런 산업 문명 자체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려는 그런 공동의 인식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세기 그 과학의 발달로 실증적인 것에 중시해서 과학 만능의 그런 합리주의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실 세계가 아닌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접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은 1910년에 일어났지만 그 분위기가 조금 살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때는 그런 시도는 없었죠.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예술 사조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이런 사실주의 또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한 이런 문해 사조이기도 합니다.
또 이 낭만주의와 같이 이런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경향으로 상징주의는 이와 달리 직접적이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의 표현을 강조한 인상주의와는 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자들의 그런 과거의 그 신화나 이국적, 신비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라는 거는 상징, 우리가 이런 상징이란 뜻은 이렇게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이런 사상을 구체적으로 사물을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보통 이제 상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상징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장소나 감정 따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가 이 그 상징주의의 표현이라고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미술 사조를 보면 당시 서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물질주의와 과학,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세계, 또 상상력의 감각, 이런 것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음, 눈을 돌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징주의 대표 작가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작가 한 네 분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스타르 모로고요. 두 번째는 앙리 루소, 세 번째는 오딜 롱드롱, 그다음에 라이더. 이 네 명의 그 대표 화가들은요. 좀 다 그 상상의 상징적이면서도 상상적인 정말 그 전에 그 화가들이 추구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좀 다른 표현의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이분은 기스타브 모로입니다. 이 상징주의 대표 화가고요. 19세기에 이런 사실주의가 유행처럼 퍼지던 때에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가이고요. 또, 요 그 상징주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그렸냐면요. 성서의 이야기나 신화를 많이 그려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좀 상반되게,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같은 주제지만, 이 그림 표현들을 다르게 한, 화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성서의 이야기나 신화를 많이 그려서 이름을 날렸고요. 또, 매우 화려한 기교로 시적, 환상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귀스타브 모로는 무엇을 그린 화가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림으로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미술은 이렇게 주관적 감정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표현해내야 한다는 그 당시의 편향을 따르지 않았고요. 옛날에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을 표현해내야 한다는 그런 당신의 그런 그 당시 그 시대에 그것들을 따르지 않았고요. 신화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서 그에게 후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미래의 그 작가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20세기 추상표현주의, 상징주의의 물꼬를 튼 선구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추상표현주의나 뭐 이런 그 다른 현실주의나 그런 표현들이 아마 이 상징주의 그 표현이 없었다면 그런 이유의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실로 그 학폭에는 그런 그 정교함, 앵그르의 그런 정교함, 드라큘라의 상징적인 표현이 복합되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서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 앵그르의 그 정교함이라는 거는 우리 그 전통파의 그림들
그다음에 들리클라와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은 들리클라와도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하고 그런 그 상징적 표현이 많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파리를 떠나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정교하고 고전적이지만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주관적인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파격적인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과감한 이런 시도들은 별다른 반감 없이 세간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는 1892년부터 파리의 미술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진보적인 그의 교육 방식은 나중에 이 마티스 같은 후대 상징주의 화가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기스타브 모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티스의 스승이죠. 음. 이것도 이제 환영이에요. 예, 춤추는 살로메 해가지고 이 모르는 이 살로메 시리즈라는 이것들을 이렇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이런 표현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능적인 그런 춤을 추며 의붓아버지 헤로당에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부탁한 이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이 환영으로 나타난 장면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한 그림들입니다. 이게 성자인 그의 머리 둘레를 이렇게 후광으로 보이죠. 모르가 그린 그림에서 살로메는 성서 속 단순히 춤 잘 추는 소녀가 아니라 어, 팜, 팜프타발적인 이 관능의 화신으로 재탄생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로는 이런 환영이라는 작품에서 피를 흘리는 이런 요한의 목을 그렸으나 그 눈은 오히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이 신약성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춤추는 살로메입니다. 모르는 이 살로메에 무척 관심을 가졌던 듯 이 살로메를 시리즈로 한 150여 장의 데생과 어, 데생은 이제 뭐 연필로만 이제 스케치 비슷하게 한 거죠. 그리고 19개의 그림과 그 다음에 6개의 수채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모로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춤추는 이 살로메에 관한 것들도 40여 개의 스케치 거의 비슷한 8개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로는 이런 그 약간 그 성서 속에 이 판프 파탈적인 이런 관능의 화신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그 환영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로는 성경이나 이런 신화의 주제들을 즐겨 그렸고요. 여기에 소개하는 이 춤추는 살로메는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살로메를 그렸다고 합니다. 살로메 공주가 의붓 아버지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자 흥분한 헤롯은 많은 손님들 앞에서 살로메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헤롯 왕과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결혼을 제악이라고 비난을 하고 투옥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서 헤롯은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끔찍하죠. 쟁반에 담아주게 하는데 살로메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간단히 요약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읽고서 지금 이 모로는 상상해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보고서 이렇게 상상해서 이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갈레테이아입니다. 갈레테이아는 잿빛 여인이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네레이스 중 하나이고요. 그녀는 이 목축의 심판의 아들인 아키스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아키스와 갈라테이아는 서로 사랑했고요. 그러나 이 포세이돈의 아들 에눈바기 사이 클롭스 중 하나인 폴리메포스가 눈이 이상해지기 전에 그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리테이는 오직 아스키만 사랑을 했죠. 그래서 폴리메포스는 어느 날 아키스와 갈라테이아의 사귀는 것을 보고 난폭해진 폴리메모스는 아키스를 밟아 죽였다. 거기에서 피가 많이 나왔고 갈리테아는 아키스의 피를 강으로 만들어서 아키스 강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리테이아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여인이 있는데 한때는 조각상이었던 이 피크말리온의 아내도 갈리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크말리온이 자신의 생각대로 상어로 아름다운 여자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피크말리온이 그녀에게 반해서 키프로스 섬에서 미와 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의 아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매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어느 날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피크말리온의 그녀의 이름을 갈리테아라고 그녀와 결혼을 하였다는 이런 그 성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앙리 누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상상력의 정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가난한 백왕공의 자제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미술 교육이 없었고요. 파리 이 세간원으로 근무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0대 중반에 이미 이런 환상과 전설 그리고 원시성이 서식하는 이미지의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료화가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가 미술을 시작한 이 시기에 르 드와니의 이그 세관원이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앙리누서 그림인데요. 이거는 그 원숭이와 뱀이 있는 열대우림입니다. 그래서 1910년의 작품인데 실제 정글과는 다른 모습이죠. 실존하지 않는 이런 울창한 숲에 천국처럼 사는 원숭이들, 사실과 환상이 교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누스도 이런 상상력의 대가라고 하지만 그림들이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 방법에 의해서 형이상학 또는 신비적 내용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던 이 문해사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상징적인 이 표현에는 문해사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술보다는 이 문학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인이자 이 비평론자인 이장 모레아스라는 사람이 상징주의 선언 또 상징주의 시 이런 것들을 관념의 감각적 형태를 입히는 작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시에서 감각적 형태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징주의 화가들은 이런 형이상학적, 신비주의적, 그 다음에 이런 그 상징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관념의 감각적인 형태,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것도 꿈입니다. 실존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숲속에 여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새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런 상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환상과 전설 그리고 단순한 형태 지금 사람이 이렇게 기타하고 놓여 있고 또 사자도 있어요. 이제 앙리누스는 그런 꿈의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또 단순화된 이런 형태, 그리고 기하학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렇게 전문적인 기교보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이런 열정을 통해서 원시적인 이런 세계를 환상의 기반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런 서투름과 투박한 뒤에는 역설적이고 숭고한 신비로움을 줍니다. 사실 이게 이제 비례가 맞지는 않아요. 그쵸? 사자하고 사람하고 비례는 않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런 환상과 전설,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단순한 그런 기하학적인 표현들, 이것들을 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큰 그 풀 속에 이렇게 낙엽이 진 이런 것들이 있죠. 루소의 어린이 같고 환상적인 화풍은 회화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주의 기법과 닮아 있으나 실제로 화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물의 신체 비례는 너무나 어색하고 과장되어 있고, 또 등장하는 동식물 또한 자연과 닮아 있지 않아서 오히려 추상적인 형태보다는 이런 환상성을 더욱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우거진 나뭇잎이나 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잎사귀 몇 개를 그려서 우거진 나무로 표현하였고, 또 풀의 모양도 있어서 실제 형태와 전혀 다른 것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화풍이라는 이런 그 그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대 미림에 신비롭게 된 이 꽃도 루소 자신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이 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이 꽃의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도 루소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하나 장면도 루소가 공상 속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지 상상해서 이런 표현들, 여자 있는 거, 사람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상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소가 그린 밀림지대에서 건조한 이런 초원에서 서식하는 사자가 살고 있고, 또 미녀가 숲속에서 나체로 드러넣어 있는 것처럼 보아, 이런 것들 있죠. 밀림의 생태학적 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그 상상, 이런 것들을 창작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미술 사학자가 미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에게 루소가 그린 열매 식물, 이런 것들을 진짜냐 감정을 유척한 결과 실존하는 식물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에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상상 속에 이런 식물들을 상상해서 이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 번째 그 화가 오딜링 오딜롱 드롱입니다. 이 사람도 이 프랑스 출신 화가입니다. 그림 주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곤충, 코 없는 외눈박이 괴물, 인간의 머리를 한 식물, 아베바 같은 괴물들, 그리고 앙구 같은 풍선 등 루소의 그림보다 더욱 귀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나의 상상력은 있을 법하지 않은 형상들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즉, 비가시적인 것을 그리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기법은 사물의 묘사보다는 암시에 초점을 둬서 비가시적인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고요. 자신의 그런 관능적이고 뒤틀린 환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듯한 이런 색채와 선들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외눈박이 이 괴물이라고 했지만 이런 그림들이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대 상징주의 문학가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예술의 제작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작품은 이런 신화 이야기 등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이 사람은 작품이 뛰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동시대에 인상주의들이나 이후 등장할 여타 모더니즘 작품에 비하면 인상 깊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딜린 드로운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표현과 상징주의 결합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클로스의 눈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환상적인 이런 꽃의 그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색감들이 굉장히 그 환상적이면서도 예쁜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 그림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드롱은 이런 그 그림, 이 꽃의 그림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무의식의 수능이다. 그래서 이 드롱의 잘 알려진 일기에서 그는 그 에드거 엘러라는 엘르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포는 일찍이 모든 확실한 것은 꿈속에 있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롱은 포에 대한 석파나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막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안에 갇혀 살수록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점점 더 절절한 고독, 어, 모로, 뭉크, 크노프, 헤널드, 솔버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침묵 그리고 멜랑콜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스스로 대한 표현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이런 사색의 단편들로 그림들이 많았고요. 또 이들의 철학은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사상과 매우 가까운 색채를 띄었습니다. 음, 이 말라르레가 말했듯이 내면에서 이르는 길 이것들을 나아가기 위해서 목표가 수단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라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주관적인 해양화입니다. 미국의 상징주의 환상화가입니다. 주로 이 사람도 이 성서나 섹스피어, 그 다음에 이 EA4라는 이런 발상한 이 여러 가지 일상적인 비전을 쫓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연주의적이고 이런 낭만주의적인 이런 생동감이 깃든 이런 단순화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선구자라는 평을 들었고요. 꿈같은 이런 중세풍의 풍경화, 오페라, 문학, 전설, 성서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구원 주제, 어두운 색조, 물감을 두껍게 여러 층으로 칠하는 그런 기법들의 연구들도 많이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독창적인 화가의 한 사람이었던 라이도는 매우 은둔적인 화가였습니다. 말년에는 햇빛에 눈이 시들하고 외출도 하지 않을 정도였고요. 누추한 집에 혼자 살았고 번잡한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그의 화실에는 낡은 신문지, 우유병,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덫에는 쥐가 죽어서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벼룩에 피해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고 쓰레기더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란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무질서한 속에서 라이더는 현실과는 상반된 그런 꿈의 세계를 그렸다는 거죠. 오페라와 문학, 시, 전설, 성경들로부터 자주 주제를 따왔지만 그의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라이더의 그런 어두침침한 색채 사용과 단순한 구도, 고독, 뒤틀린 인물과 그 형태는 침울하고 기이한 풍경의 세계와 달빛에 비친 바다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스타일은 오직 이 사람의 독특한 독창적인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의 그 독창적인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징주의 미학이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이런 상징주의 운동에서 묘종의 구별이 도출되기도 했고요. 순환적인 구성, 흐르면서도 소용돌이치는 리듬, 구불구불한 윤곽, 입체감 없는 색터치와 그런 식의 형태, 그리고 언근법을 무시하거나 후경이나 정경을 채우는 동시에 합법 공간에서 형태를 잘라내는 기법을 통해서 공간적 인상을 제거하려는 경향,
상징주의 운동을 지해왔던 법칙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징주의 화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